국악으로 싹딸기 세로수 국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또 이렇게 장마 기간이라 비가 정말 너무 짜증나게 와요. 이게 네. 관악기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약간 현악하는 사람들이 비 오면은 처져요. 힘들어. 악기가 처지니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그래서 오늘도 국수로 돌아왔는데 나니가 이렇게 중간에 앉았네요. 네, 센터 조난이. 나니가 주인공이 되어 오늘 무엇을 하나요? 오늘은 저희 판소리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뤄봤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판소리 많이 있었잖아. 저희가 판소리 여태까지 5개의 마당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5개의 마당 이외에 미전승되고 있는 판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2마당이잖아요. 5개를 빼면 7개의 마당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판소리 7마당. 저희는 이제 전공자니까 한번 맞춰봅시다. 7마당 뭐 있죠? 병강세 타령, 데뷔장죠. 매화 타령, 공구집전, 네. 전기전, 무수기 타령. 가짜 신선 타령. 이 7가지 경우에는 전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실전 판소리라고 하는데 이 작품의 이름과 사설은 19세기 송만제가 엮은 관우이와 신재의 판소리 사설집,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 이선유의 오가 전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사설도 없고 그냥 이런 판소리가 전승이 되었다 이 정도로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 신선 타령은 창도 남아있지 않고 사설도 없어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판소리 내용은 아직 사설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상도 똥골에 마음씨가 심술궂고 음흉한 옹생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옹생원. 근데 이 사람의 하는 짓이 이제 자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도승이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다. 이제 동양시주를 하려고 합니다. 옹생원은 이제 종놈을 시켜서 도승을 잡아다 곤장을 20대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서 내동댕이를 칩니다. 놀부급이네. 그죠? 놀보다 더하죠 사실. 그래서 어이가 없는 이 도승이 허수아비로 옹생원이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도술로 혼백을 불어넣어서 옹생원이 저해라 하고 보냅니다. 옹생원 집에 도착한 이 헛 옹생원은 이제 행동거지와 호령하는 그런 소리가 옹생원이랑 너무 똑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마을의 원님께 찾아가서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 원님은 집안 세간과 족보를 외워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 옹생원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외우질 못해요. 근데 그에 비해 헛 옹생원은 자기가 땅이 몇 평이 있고 곡식이 몇 섬이 있고 다 외워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 헛 옹생원이 참 옹생원인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헛 옹생원을 내쫓아 버립니다. 참 옹생원은 갖은 고생을 하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와중에 하늘에서 옹고집에게 네 죄를 아느냐 이러고 물어봅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죄를 알고자 하면은 강원도 계골산에 월추람에 찾아가서 도승에게 빌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옹생원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 도승의 본사로 돌아갑니다. 도승은 옹가의 볼기 3,000대를 때리고 뜸을 뜨며 옹가를 이제 반죽음으로 만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도승이잖아요. 그래서 살생 같은 걸 못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옹생원이 당한 짓은 도술로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었었던 거고 네가 이제 좀 정신 차렸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주문을 외면은 헛 옹생원이 이제 허수아비로 변할 것이니까 돌아가라. 이제는 괘씸한 짓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이제 보냅니다. 옹생원은 100배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와 주문을 외고 참 옹생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옹고집전은 다른 판소리와 비슷하게 여러 설화를 근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세간살이와 족보를 외우는 부분이에요. 가문을 중요시하는 조선의 사회인데 사회를 보여주면서도 물질적 가치가 이제 중요하게 되어가는 세태의 변화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가 아는 동화나 아니면 이런 전 같은 거 보면은 이 참 옹생원이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잘 살 것 같죠. 친절을 베풀고 이럴 것 그런 같은데 전승결말 아닌가? 네. 보통은 그런 개가천선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세월이 들어 죽어버렸다는 결말이 됩니다. 재산을 일단 탕진하고 그냥 나이 들어 죽은 거네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되게 블랙 뮤지컬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뭔가 찝찝한 그런 결말 구성인 것 같아요. 찝찝하지만 되게 현실적인. 현실적일 수 있네요. 네. 약간 중간에 너무 재밌다가 갑자기 결말에서 찜찜한 거예요.
이렇게 7가지 신점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권성징악적이고 뭔가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결말이 별로 없어요. 뭔가 끝이 다 찜찜하고 약간 끝이 애매하게 끝나네 이런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를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변광세 타령인데요. 오. 변광세 타령 얘기만 들어도 약간 시꾸시꾸한 내용인 거 아실 것 같은데 아, 이건 수위가 많이 높은가요? 수위가 정말 한국 고전 문학 전집이란 걸 읽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변광세 타령의 차설이 쫙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는데 무려 그 부분만 11페이지를 평안도 멀경촌에 옥녀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옥녀가 청상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남편이 다 죽어요. 첫날 밤에 급사를 하고 화류병에 사망, 문둥병에 사망 뭐 이런 등등 해서 15살 때부터 20세까지 얻은 서방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인심이 흉악하다, 뭐 평에 평안도 아니면 살 데 없냐? 내려갑니다. 이때 변광세라는 한 잡놈이 청석골 좁은 길에서 옥녀랑 마주치게 되는데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사랑가로 논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장장 11페이지인 거예요. 이 사랑가로 논이는 부분이. 결혼한 둘은 도시 쪽에다가 살림을 차리고 한 푼, 두 푼 정도 모으면서 이제 사는데 변광세는 노름만 하고 다니는 거죠. 하루는 옥녀가 이 사람 노름 못하게 지리산 중에 어느 흉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옥녀는 이 흉가에서 살면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변광세 보고 이제 나무나 좀 해오라고 보내는데 광세는 저녁이 되도록 놀다가 길에 있는 장승을 벨다하고 이 장승이 신성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동티를 맞아 죽게 됩니다. 변광세는. 강세는 이 죽는 와중에도 옥녀한테 본인이 죽으면은 3년산 다 치르고 본인 따라 저승으로 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뭔데? 그니까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놈 만나면은 내가 막 다 저주 걸어서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아무래도 남자복이 없는 여자야. 네. 옥녀가 이 젊은 여자 가부가 어떻게 혼자 상을 차리겠어요. 그래서 길거리로 내려가서 남자를 유혹을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기가 치상을 도와준다고 이제 달려드는데 모두 저주를 맞아 죽는 거죠. 이때 뎁등이라는 풍각쟁이가 와서 내가 송장을 치워줄 테니까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치상을 하기 위해 송장을 메고 가는데 송장과 짐꾼이 다 땅에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져요. 어찌어찌 굿을 해서 원혼을 달랬더니 이제 다른 송장들을 다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변광세를 업어맨 이 뎁뜨기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뎁뜨기는 두 소나무 사이로 달려가서 송장을 떼려고 하는데 이 송장이 세 동강이 납니다. 위와 아래 동강 날아가고 중간에 있는 동강만 뭐 등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뎁뜨기는 폭포가 좋은 절벽을 찾아가서 등을 이제 비벼가지고 도망을 갈아 없애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옥녀는 두고. 이게 스토리의 마지막입니다. 한 여자의 삶이었는데 갑자기 호러물로 변하는. 맞아요. 변광세가는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이 극심해지면서 유랑민으로 전락한 이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옥녀의 경우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생활하는 몰약형 인물인 반면에 변광세의 경우에는 삶의 의욕이 상실된 인물인 거죠. 여기서 장승을 지배계층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장승을 뵌 게 네. 지배계층한테 한번 되든 거네. 대들었다가 죽은 곤장 거죠. 맞고 죽은 느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어떻게 해석하든 이 조선 후기 사회의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이 이외에도 7가지 작품이 다 뭔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미전승 판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실전 판소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작품의 주인공을 분장을 하고 있다는 거. 전승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선한 인물이고 네. 대적되는 악인 인물이 있고 그 악인 인물을 풍자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이 실전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풍자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주인공이 또 남성인데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오던 남성과 행락에 젖어 있던 양반들에 대한 풍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실전 판소리들이 쇠퇴한 시기는 이제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19세기 중엽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860년에서 80년 사이에 문헌에 병강세가와 강릉 매화태령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전승이 약화되어서 19세기 말경에 거의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부장적인 권위나
양반들에 대한 풍자가 너무 많으니까 판소리가 피지계층에서 지배층으로 이 소비층이 변화를 네네네. 하면서 이 소비층에 대한 취향을 넣다 보니까 양반들에 대한 풍자나 남성들에 대한 풍자는 넣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좀 탈락을 좀. 하게 됐나 봐요. 또 지금 전승되고 있는 5가에 비해서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문학적인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야 뭐 좀 더 건선징악이라든지 유교적인 덕목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좀 마음에 뭔가 편안과 위안, 나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게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때 그 당시 역사의 사회상을 이걸 통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많네요. 네. 이 이야기는 팟빵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다뤘으니 한 팟빵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살롱. 세로스의 국악살롱.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호랑은